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독자들이 보내는 질문들 중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무슨 장사이건 다 잘해낼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또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장사가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장사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장사건 사업이건 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망하는 사람이 9명이다. 또한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 이론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오직 네 부류로 나눈다.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 물론 무슨 일에서든지 D. 몸으로 하는 일에서 언급된 몸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휴가를 가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몸에 무슨 탈이 생기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상인은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놀러 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D 항목 몸으로 하는 일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에는 이 네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각기 다르다.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영업사원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A에서 두각이 나타나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는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는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C에서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는 몸으로 하는 일 D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즉 A 부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B 부류에서 일을 잘하려면 학구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C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몸으로 하는 일 D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재능이다.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뉜다. 어느 성격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영어 단어 인트로버트와 익스트로버트에서 나타나듯 하나는 안으로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한 성격일 뿐이다. 나처럼 양성적인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치자. 고객한테 인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망하기 직전에 가게들을 찾아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녹화해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다. 장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직장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드러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성격을 변화시켜 보고자 웅변학원도 다니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성격을 개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1976년도 영화 중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26세 청년 트래비스는 사회의 악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면증에 걸린 야간 택시 운전사이다. 뉴욕의 뒷골목은 쓰레기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욕하고 언젠가 큰 비가 내려 모든 오물을 씻어낼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뉴욕에서는 소심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권총 4개를 구입하고 칼도 준비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서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상상하며 말투와 행동을 연습한다. Are you talking to me? 너 지금 나한테 씨부렁거리냐? 그런 연습을 거쳐 그는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내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91년에 가서야 해제되었다. 우연히 만났던 12살짜리 창녀를 구하고자 사창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을 벌이면서 포주를 죽이고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영화를 권유하면서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욕으로 대응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한다. 누군가와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곤 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어느 내성적인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충고했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다. 너만 더 괴로워지니까 말이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네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 복수하겠다느니 때려 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라. 그저 네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해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는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주모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려쳐라. 뼈가 부러져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해라. 네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에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려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은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일기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서 해라. 나에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say no는커녕 say yes도 모른다고 해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그들 중에서 한 녀석만 반쯤 죽여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 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가 1명 이상의 놈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게다가 왜 너를 때리는 놈들은 그런 걸 걱정 안 할까? 그래도 너는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주짓수라도 배우고 그들이 때릴 때 가만히 맞지 말고 이빨로 물어뜯기라도 해라. 그것조차 못하겠다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든지.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여행 중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한 번도 안 해본 짓거리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한 뒤 미친 척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는 옷들을 태연하게 걸치고 다닌다거나, 이 나이에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겨본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다. 차림새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제 아무리 점잖은 녀석도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언제라도 개망나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옷의 변화를 시도해라. 휴일에 양아치 같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것도 좋다. 인도 해나 문신 같은 것으로 팔에 뱀이나 해골 같은 것을 그려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해나는 한 달 안에 저절로 지워진다. 나는 양팔에 진짜 문신과 비슷한 색의 해나로 전갈 6마리를 그려놓고 다닌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 친구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잠시 만나지 말라. 친구들은 당신이 당신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발목은 언제나 친구들과 가족들이 붙잡는다는 것도 기억해라. 그러므로 새 성격을 본래의 성격으로 인정하는 새 친구들을 사귀어라. 나도 본래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여 중학교 때에는 재봉틀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남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재래식 재봉틀의 발판을 밟는 다리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는데, 갑자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데 대한 반항심 비슷한 것이 동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 앞에서는 수줍어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업이랍시고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면서 외향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어느 틈엔가 완전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성격을 도저히 바꾸지는 못하겠으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물론 비용이 추가된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에 중점이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성격상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30대 독자는 B 분야, 회계 분야로 일을 바꾸고 나서야 정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격 자체는 어떤 일 혹은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는 모두 벗겨진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앉아있는 원숭이의 엉덩이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서 있지 못하겠으면 앉아있으라는 말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도중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할 것이고 긴장도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말이다. 오래전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회의에서 OHP 필름으로 발표할 경우는 각 필름에서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미리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았다. 발표 시에는 필름을 프로젝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메모를 떼어 내 손에 쥐고 맥을 이어나갔다. 노트북에서 프로젝터로 투사시켜야 할 경우에는 그 포스트잇을 노트북에 미리 붙여놓았다. 농담은 물론 예상되는 질문도 미리 대비했다. 심지어 적절한 참석자 한 명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은 흔히 원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발표 시에 그대로 읽어나가는데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기에 가장 형편없는 방식이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연습을 수없이 거듭해라.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내무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라는 것이었다. 내무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졸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 뿌리개로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둥 마는 둥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몇 대 쥐어 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했다. 그것은 가볍게 움켜쥔 손을 바가지 물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며 물을 사방에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생기는 물 입자의 크기는 모두 쌀알만 했다. 물 뿌리개로 물을 뿌린 것보다도 입자가 더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나는 그 책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읽어보았는데 적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원제는 마스터링 셀프 리더십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기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읽는다는 것이었다. 자,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는 같은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다. 그리고 상당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집에서도 나는 5만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찬 내 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사물들을 새롭게 배치한다.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해라.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섣불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마라. 반드시 관련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려면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셋째, 실수하지 말라.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단무지나 젓가락을 안 가져오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이 배달을 한다면 전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쎄다. 사람의 발이 밟는 땅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자가 넘는 다리에서도 잘 떨어진다. 안씨 가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지만 당신이 익히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라.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스크린에 투영되듯 눈을 감아도 쫙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리스트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어젯밤 10시까지 일했다고? 이번 달 영업실적 통계 내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냈지? 꼼꼼히 세금 계산서들을 업체별로 분류한 뒤 합산하여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다고? 합산은 어떻게 했는데? 계산기로 했다고? 그럼 이 도표는 어떻게 그렸지? 워드로 만들었다고? 엑셀은 사용할 줄 모르나?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이거 엑셀로 하면 어제 일과 전에 끝나는 일인데?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퇴근을 못하는 직장이 허다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난 뒤 게임이나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계산기라도 두드리는 것이 더 예뻐 보일지도 모르겠다.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직장인들이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그가 예전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지,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묻는다. 무역 서류를 담당할 경력 직원이라면 그가 작성한 영문 문서들을 예전 직장에서 누가 살펴보았었는지도 확인한다. 혼자서 정권을 위임받았었다면 그는 배운 것이 없으니 보나마나 일을 잘할 리가 없다. 상사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다면 그 역시 별 볼 일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껴라. 그가 큰 소리로 아각거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이는 불과 한 발자국의 차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과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 차이는 한 발자국이 아니다. 그것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살 사람의 차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관련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전문 집단에 맡기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청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들은 구매하기 전에는 내가 계약서상 갑이 되지만 일단 구매 설치한 뒤에는 기술적으로 그 업체에 완전 종속되어 실제로는 의뢰 위치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실제 소요치보다 오버 디자인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가 장비가 장착되기 쉽다. 나는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왔을까? 먼저 공장 자동화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은 이미 10년 넘게 구독해왔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다. 자동화 종합 전시회도 구경하고 참가 업체들을 귀찮게 하면서 카탈로그들도 모았다. 구로동 공구상가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지하 1층도 직접 기웃거렸다. 이상의 일들을
나는 지난 6개월간 간간히 해왔었다. 그리고 지난 6일간 집중적으로 축적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며 지식을 총정리해 나갔다. 나는 내일 아침 지방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 있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 풀어본다. 해썹 인증, 식품 안전관리 인증 요건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중 하나는 통행로 문마다 공기 차단용 에어 커튼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에어 커튼을 달기만 하면 해썹 인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에어 커튼이 작동되면 그 모터가 정상 속도로 가동되기까지 몇 초 이상이 걸리므로 그 시간에는 공기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도어 손잡이를 통한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도어 손잡이를 없애고 전기 데드락을 설치하며 근접 센서를 통해 사람이 감지되면 에어 커튼이 먼저 몇 초 동안 가동된 후 비로소 데드락이 풀리고 그때 어깨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였고 동시에 공기 이동을 막고자 반대쪽에 있는 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하도 어설픈 소리를 해대서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낑낑거리면서 PLC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공부해 결국 내 방식대로 설치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PLC는 입출력 신호가 몇 개 나오는 수준인데도 업체들은 산업용 미쓰비시 PLC 같은 것을 써야 한다고 했기에 내가 오기로 덤벼든 것이고 업체 견적가의 5% 정도의 금액으로 타이니 PLC를 사용해서 해결했다.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나는 일간지들은 물론 경제지들도 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지도 보아왔다. 때로는 지방지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뭔가 돈벌이가 보이게 되면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들을 구독하는 식이다. 가장 신문을 많이 봤던 시절에는 30개가 넘는 신문들을 보기도 했다. 외국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상세히 보는 편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을 모두 찾아내 6개월 이전부터 구독해라. 돈이 없으면 물론 도서관에 가라. 헌책방에서 잡지의 과월호를 1년치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월호를 사는 것은 내가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다. 예전에 3륜 용달차가 있었을 때 나는 헌 잡지들을 2대 분량이나 산 적도 있다. 프로그래머들에게 욕 좀 하자.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어떤 카드는 16개 번호를 계속 입력하면 4개씩 자동으로 뒷칸으로 넘어가지만 어떤 카드는 4개 입력하고 나서 탭을 눌러야 넘어간다. 계좌 이체를 위해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할 때 어떤 은행의 프로그램에서는 대문자 키가 눌러져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메시지만 보여주거나 아무런 메시지조차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즉,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많다는 말이다. 어느 유명 백화점과 마트의 쇼핑 앱을 아내 때문에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누가 만든 것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장은 PT나 잘하는 놈인지 쌍욕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코딩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 다 덤벼드는 바람에 닭대가리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채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회사에 맡겨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절반 이상 엉성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그 용역회사의 사장은 접대하느라 바쁘다. 정작 그 기관에서는 외부 용역 콜센터가 있으므로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선입관이다.